고 장영희 교수님의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책인데요. 장영희 교수님은 한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걸을 수 없는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가셨습니다. 공부는 잘하셨지만 받아주는 대학이 없어서 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셨던 아버님이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학장님을 만나신 거예요. 미국 신부님이셨는데 그분한테 시험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자 그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문학 공부를 손으로 하지 발로 하냐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당연히 와서 시험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하지만 박사과정에서는 받아주는 학교가 아무 데도 없어서 결국 미국으로 떠나서 공부를 하셨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교수가 되기까지 정말 치열한 삶을 사셨대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여자로서 살아남기가 더 힘들었고 게다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증명해 보여야 하는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한 삶이었는데 결국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2001년 하버드 대학의 교환 교수로 안식년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이 모인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제 옆에 생뚱맞게 하버드대 메디컬 스쿨 교수님이 앉았습니다. 옆에 앉아 있으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교수님이 영문학을 전공한 저보다 더 문학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뻘쭘하기도 해 그 교수님에게 물어보았지요. 어떻게 그렇게 문학에 대한 지식이 많으신가요? 따로 공부를 하시나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 대답이 하버드 의대에서는 교양과정이 거의 다 문학으로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열의 9 이상이 문학 과목이고 그런 사정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대 MIT도 같다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또 공대를 다니는 사람이 뭐하러 문학을 공부하나 하는 의문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전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니 왜 메디컬 스쿨 교양 강좌에서 문학을 배워요? 손가락이 어떻게 생기고 눈이 어떻게 생기고 그런 기초적인 신체 구조를 배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마 그 교수님은 제가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를 무척 홉리스, 임파서블한 사람으로 보았는지 가만히 한숨을 쉬고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해도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마음이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 이 세상을 즐기며 사는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막 속이 타들어가고 고뇌에 빠져있고 무언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다 구별이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정말 웃기는 말 아닌가요? 어떻게 초음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착한지 아닌지 또 고뇌에 차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은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내가 문학을 많이 공부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그래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치료한다는 것은 환자의 마음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잘 치료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나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문학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 의사가 되기 위해 문학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남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기계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고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가를 문학 작품을 통해 배우는 것이지요. 삶에 눈뜬다는 것은 아픈 경험이지만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꼭 겪어야 하는 통과 일에 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도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나 혼자가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학 공부의 시작은 바로 그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무언가를 가슴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해서 읽는 것에서부터 문학 공부를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대학 입학과 논술고사만을 목표로 문학을 대하기보다는 나는 이 책에서 재미와 감동을 느끼고 싶다. 훌륭한 문학 작품을 재미있게 보는 연습을 하겠다 하는 의지로 문학 작품을 대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이 들어가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노년이 가장 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 늙는다는 것은 기막히게 슬픈 일도 그렇다고 호들갑 떨 만큼 아름다운 일도 아닙니다. 그냥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가며 충실히 살아갈 뿐 무슨 색다른 감정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딱 한 가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즉 세상의 중심이 나 자신에서 조금씩 밖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나보다 더 나이 들어가시는 어머니가 자꾸 마음 쓰이고 파릇파릇 자라나는 조카들이 더 애틋하고 잊었던 친구들이나 제자들의 안부가 더 궁금해지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더 안쓰럽게 느껴지고 내 이야기뿐 아니라 남의 이야기도 호기심 있게 듣게 됩니다. 단순히 50살 별종이 되고 주책이 심해져 그런지 아니면 이제 나 자신은 너무 식상한 소재라 남에게 새삼 관심이 가는 건지 아니면 나야 어차피 떠날 몸이니 내가 간 뒤에도 꿈쩍 않고 남을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그런지 그도 아니면 내가 살아보니 사는 게 녹록지 않아서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측은지심이 생긴 건지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어쨌든 나뿐 아니라 남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세상이 조금씩 커지고 내 마음이 조금씩 넓어지고 여유롭고 평화로워짐을 느낍니다. 삶이라는 황무지에 내버려져서 나름대로 열심히 씩씩하게 샘물을 팠던 내 치열한 30대와 40대가 있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는 명품을 선호하는 부자들의 습성을 취재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명품 핸드백의 중독 증세를 보이는 젊은 여자와 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방에는 온갖 명품 핸드백이 색깔별 모양별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일본에서 나오는 명품에 관한 잡지까지 구독해가면서 새로 나온 디자인을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왜 굳이 명품을 들고 다니느냐는 질문에 그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들고 다니면 사람들의 눈길을 느껴요. 저를 쳐다보는.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 진짜 중요한 것을 희생하고 내 인생을 조각조각 내어 조금씩 도랑에 집어넣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을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미치는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남의 말 듣고 월급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것은 몽땅 망했지만 내가 무심히 또는 의도적으로 한 작은 선행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고마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20살, 의존하지 않는 내 삶의 목표를 세워라. 남이 꽃을 꺾어다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 정원을 스스로 가꾸어라. 아름다운 성 속에 갇힌 영원한 소녀로 남기를 꿈꾸기보다는 아파도 사랑할 줄 알고 내 안에 온 세상을 품는 성숙한 여인이 되어라. 넓게 보면 문학이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절실하게 나누고 싶은 이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비록 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을 읽으면 그 사람의 입장이나 상황에서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너와 내가 같고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느끼는 고뇌와 상처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길입니다.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을 키우는 일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